과거의 소비자들에게 모조품을 샀다는 사실은 자신의 경제적 한계를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럭셔리 애슬레저 브랜드 룰루레몬이 진행한 행사는 이 자본주의의 오랜 상식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증명합니다. 룰루레몬은 길거리에서 구매한 3만 원짜리 자사 모조품 레깅스를 입고 오면 10만 원이 넘는 진품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진품의 압도적인 품질을 체감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모인 Z세대의 반응은 럭셔리 업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들은 진품을 얻기 위해 매장 앞에 줄을 서는 대신 자신이 3만 원에 구매한 모조품이 진품과 얼마나 완벽하게 똑같은지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자신의 안목을 자랑했습니다. 진품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짜를 당당하게 과시하며 럭셔리 브랜드의 마케팅을 조롱한 것입니다. 수백 년간 견고했던 명품의 권위는 어쩌다 이토록 철저하게 무너진 것일까요? 그 해답은 소비자들을 목격한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 경찰이 명품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며 드러난 월가의 진실입니다. 대중은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 이탈리아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디올이 중국계 하청업체에 지불한 가방 한 개당 제작 단가는 고작 53유로, 우리 돈으로 약 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디올은 불법 체류자들을 동원해 만든 이 가방을 매장에서 39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가죽 장인들의 이른바 명품 해체쇼입니다. 틱톡의 한 가죽 전문가는 300만 원이 넘는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카메라 앞에서 칼로 무참히 찢고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가죽 원가 5만 원, 부자재와 공인비 10만 원, 이 가방의 실제 제작 비용은 총 15만 원이다 라며 정확한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400만 원짜리 프라다 가방 역시 해체 후 16만 원 수준의 원가라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시각적인 충격은 Z세대를 완벽하게 각성시켰습니다. 15만 원짜리 가방을 300만 원에 파는 구조, 명품이 요구하는 막대한 프리미엄은 품질이나 장인 정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저 낡은 마케팅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마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미국 Z세대의 71%가 모조품 소비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통계는 이 인식의 전환을 뒷받침합니다. 틱톡에서 60만 원짜리 다이슨 대신 4만 원짜리 대체품을 추천하는 영상이 수십억 뷰를 기록했고, 디올 립스틱의 성분을 완벽하게 복제해 1만 원대에 파는 엘프 코스메틱스의 주가는 10배 폭등했습니다. 로고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정보력이 뒤처지는 비합리적인 소비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각성은 글로벌 명품 시장을 이른바 바벨 경제 구조로 완벽하게 재편했습니다. 역도 바벨처럼 중간지대가 진공 상태가 되고 초고가와 초저가의 양극단만 살아남는 현상입니다. 가장 먼저 멸종을 맞이한 것은 애매한 위치에서 대중적인 로고 플레이에 의존하던 브랜드들입니다. 한때 트렌드를 주도했던 구찌를 소유한 이탈리아의 케링그룹은 2025년 한 해에만 매출이 19%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매장을 폐쇄했고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알짜배기 뷰티 사업부마저 46억 유로를 받고 로레알에 매각해야 했습니다. 코치와 마이클 코즈를 소유한 키프리 홀딩스 역시 매출이 10억 달러 증발하며 붕괴하고 있습니다. 대중화된 로고 하나로 중산층의 지갑을 열게 하던 낡은 전략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어중간한 로고를 소비하던 중산층이 지갑을 닫자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로고를 팔아넘기던 거대한 유통 생태계도 도미노처럼 붕괴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업가치 10조 원이 달하던 세계 1위 명품 플랫폼 파페치는 파산 직전까지 몰려 쿠팡의 헐값으로 매각되는 굴욕을 겪었고, 영국의 거대 럭셔리 플랫폼 매치스 패션 역시 적자를 견디지 못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대중에게 로고를 팔아 쌓아올린 유통제국들이 바벨 경제의 직격탄을 맞고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품 시장 자체가 죽어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벨의 반대쪽 끝, 일반 대중은 범접할 수 없는 초고가의 세계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르메스가 살아남은 이유가 원가가 비싸고 품질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가죽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에르메스 버킨백의 순수 재료비와 공인비 역시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에르메스가 이 가방을 2천만 원 이상에 팔며 권위를 유지하는 진짜 비결은 원가가 아니라 철저한 계급 장벽에 있습니다. 수천만 원어치의 그릇이나 담요를 구매하며 매장에서 실적을 증명해야만 가방을 구경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폐쇄성, 돈이 있어도 아무나 살 수 없다는 그 잔인한 룰이 오히려 진정한 초부유층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르메스보다 더 은밀한 방식의 초고가 시장이 있습니다. 로로피아나, 브루넬로 쿠칭엘리, 더 로우 같은 이른바 조용한 럭셔리,
즉 스텔스 웰스 브랜드들입니다. 이들의 제품은 아무리 뒤져봐도 로고 하나 보이지 않지만 비쿠냐 같은 최고급 소재로 만든 코트 한 벌의 가격은 1,0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로로피아나는 안데스 산맥의 와생동물인 비쿠냐에서 2년에 한 번씩만 극소량 채취할 수 있는 신들의 섬유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의 수만 명 군중 앞에서 연설할 때 입은 로고 없는 검은색 패딩이 바로 약 2천만 원짜리 로로피아나 제품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굳이 화려한 구찌 로고를 빌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고조차 없는 이 브랜드들의 매출은 최근 18개월 동안 무려 125%나 폭등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제 대중이 다 알아보는 거대한 로고를 촌스럽다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입고 있는 로고의 크기와 실제 자산 규모는 완벽한 역상관 관계를 보입니다. 진정한 억만장자들은 누구나 아는 명품 로고를 벗어던지고 아는 사람만 아는 은밀한 소재로 자신들의 부를 철저히 숨기는 한 단계 더 높은 세계로 이동해버린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계급 이동의 흐름을 지켜보며 가장 뼈아픈 헛발질을 한 브랜드가 바로 샤넬입니다. 샤넬은 몰락하는 구찌와 동급으로 묶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 580만 원이던 클래식 미디엄 가방의 가격을 2026년 현재 1,130만 원 이상으로 2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가격을 올려 중산층을 매장에서 쫓아내고 에르메스나 로로피아나처럼 상위 1%만 상대하는 귀족 브랜드가 되겠다는 무리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치명적인 모순에 부딪혔습니다. 에르메스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중을 차단했지만 샤넬은 수십 년 전부터 3만 원짜리 립스틱과 향수로 길거리의 대중에게 문을 활짝 열어둔 브랜드입니다. 태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방의 가격만 에르메스급으로 올리자 진짜 부자들은 흔해 빠진 로고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외면했고 중산층은 무리한 인상에 분노하며 돌아섰습니다. 결국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던 샤넬의 굳건했던 중고시장 방어선마저 무너지며 리세일 가치가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시장의 외면을 받게 된 셈입니다. 이러한 로고의 몰락과 바벨 경제의 가속화는 전 세계 각국의 상황과 맞물려 아주 기괴한 형태로 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어퍼 이스트사이드의 최상류층 사이에서는 최근 중국 광저우에서 생산된 200만 원짜리 초정밀 모조품, 이른바 슈퍼페이크를 은밀하게 직구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 에르메스 직원에게 굽신거리며 실적을 쌓아야 하는 굴욕적인 시스템에 진짜 부자들이 진저리를 친 것입니다. 어차피 진짜 부자가 가품을 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맹점을 이용해 불필요한 과시비용을 과감히 덜어냈습니다. 전 세계 모조품의 80%를 생산하는 중국의 청년들은 이른바 핑티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속에서 이들은 타오바오를 버리고 공장 직거래 앱을 사용합니다. 수십만 원짜리 노스페이스 패딩 대신 1만 원짜리 인민해방군 방한 코트를 입고 스타벅스 대신 1,500원짜리 자국산 커피를 마십니다. 서구권의 프리미엄 마케팅이 중국 청년들의 극단적 가성비 생존법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인도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자국 기업이 만든 초저가 의류 브랜드가 내수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서양 명품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사라졌습니다. 로고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힌 국가들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명품이 철수하자 아예 국가 주도로 모조품 병행 수입을 사실상 합법화했습니다. 현재 모스크바 최고급 백화점 진열대에는 튀르키예산 모조품 가방들이 당당히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청년들에게 서방 로고를 베낀 가짜를 입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서구의 경제 제재를 조롱하는 애국주의적 소비로 포장됩니다. 멕시코의 빈민가인 테피토 시장에서는 로고가 폭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선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구찌 로고와 금장 루이비통 벨트가 유행하지만 마약 카르텔과 갱스터들의 마초성을 과시하는 범죄 조직의 제복이자 위협의 수단일 뿐입니다. 가장 참혹한 환경적 재앙은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구권의 헌옷으로 굴러가던 서아프리카의 경제시장은 중국산 초저가 카피 의류들에 의해 초토화되었습니다. 현지 상인들은 줄도 사냈고 아프리카 해변은 두세 번 입고 버려진 폴리에스터 쓰레기산으로 덮이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프랑스 정부가 이 패스트 패션 의류 한 벌당 15,000원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방어전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절대적인 권위를 자랑하던 스위스 명품 시계 산업조차 치명적인 자살고를 넣었습니다. 최고급 브랜드 오메가의 디자인을 플라스틱으로 찍어낸 30만 원짜리 시계를 스스로 허락한 대가로 명품 시계도 결국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젊은 층에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굳건했던 롤렉스와 파텍 필립의 중고 거래가는 수년째 수직 하락 중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소비자들이 앞다투어 몸에서 거대한 로고를 벗어던지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채 역행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1인당 명품 소비액이 325달러로 흔들림 없는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280달러, 중국의 55달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한국 2030 세대의 소비 패턴은 외국인의 시선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극단적인 양극화를 보입니다. 평일 아침에는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3,000원짜리 기초 화장품을 구하기 위해 오픈런을 뛰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통제합니다. 하지만 주말에 사회적 모임에 나설 때 어깨에 매는 가방은 기어코 1,500만 원짜리 샤넬을 36개월 할부로 결제합니다. 에르메스 가방 안에 저가 앰플이 들어있는 기묘한 공존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로고가 촌스럽다며 은밀한 세계로 숨어버렸고 미국 청년들은 3만 원짜리 가짜를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며 정보력을 과시하는데 유독 한국의 청년들만 부자들을 버리고 떠난 그 거대한 로고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소유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로고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한국인들의 허영심이 유독 강하기 때문일까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선진 17개국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1순위는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미국과 영국 등 14개국은 가족을 꼽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물질적 풍요, 즉 돈을 1위로 선택했습니다. 이 기형적인 로고 집착은 우연이 아니라 물질이 곧 계급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의 씁쓸한 민낯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와 모건 스탠리의 심층 분석 보고서는 한국의 명품 소비가 맹목적인 과시가 아니라 철저한 생존형 동조 소비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은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 내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하는 초고밀도 사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값비싼 패딩으로 교실 내에 계급이 나뉘는 것을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매주 말마다 결혼식 하객으로 가는데 300만 원짜리 명품백이 필수냐는 질문이 수백 개씩 도배되는 것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서로를 스캔하고 평가하는 환경에서 누구나 알아보는 거대한 명품 로고는 그 사람의 경제력과 사회적 위치를 단 1초 만에 증명해내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신분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청년들처럼 3만 원짜리 모조품을 샀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가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사회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으로 쉽게 평가절하될 수 있는 팽팽한 긴장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거대한 로고 소비의 기저에는 부동산이라는 구조적인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2030 세대의 카드 리볼빙 연체율과 개인 회생 신청 비율은 그 이면을 잘 보여줍니다. 과거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부동산이었지만 평생 월급을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청년 세대의 자본은 전통적인 저축의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수십억 원이 필요한 자산 사다리가 끊어지자 청년들의 자본은 환금성이 높고 즉각적인 사회적 지위 상승을 보장하는 백화점 1층 명품관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닿을 수 없는 집을 포기하는 대신 1,000만 원짜리 가방과 시계를 통해 당장의 사회적 위치를 방어하고 증명하는 알종의 대체 투자 자산으로 소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품은 재테크라는 마지막 합리화조차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한때 부르는 게 값이던 롤렉스 중고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 오픈런의 상징이던 샤넬 클래식 가방은 매장 정가보다 중고가가 더 저렴한 역프리미엄 현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매장 문을 나서는 순간 수백만 원이 증발하는 감가상각 덩어리를 두고 대체 투자 자산이라 부르는 것은 지독한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결국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무거운 할부금을 감당하며 온몸에 두르는 거대한 명품 로고는 단순한 부의 과시나 무지한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하고 냉혹한 타인의 잣대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피로한 사회적 유지 비용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형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비시장의 최전선은 거대한 로고에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행위를 낡은 과거의 문법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바벨 경제의 붕괴 속에서 진짜 부자들은 상표를 지운 은밀한 세계로 숨어들었고 정보력을 무장한 새로운 세대는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매긴 로고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로고의 환상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가치를 묻고 있는 지금, 우리가 좁은 사회적 시선에 갇혀 맹목적으로 지불해온 이 무거운 로고의 무게가 과연 그만큼의 가치를 우리 삶에 온전히 돌려주고 있는지 아주 차갑고 객관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